제가 오늘 살펴보려는 압록강은 조금 시각을 좀 확장하는 그런 실론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생각해 왔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압록강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가 좀 강한 발표고요. 이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여러 선배 재현들이 이미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로 발표한 윤한택 교수님이 고구려와 고구려의 압록강이 어디냐? 지금의 현행 압록강이 아니고 요하가 고구려의 압록강이었다라는 엄청난 그 역사지를 발표를 하셔서 그러한 연구들이 축적이 된 상황에서 제가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잠깐 앉아서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압록강 요하냐 지금의 단동에 있는 압록강이냐 둘 다냐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요하에 있는 압록강은 고구려 시대 압록강, 지금에 있는 압록강 조선 시대에 있는 압록강. 그러면 그 사이에 고려 400년, 조선 500년, 고구려 몇백 년 이 많은 역사 기간 동안에 압록강은 이 딱 두 군데였는가? 오로지 이 두 군데였고 변함이 없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른 사료, 중국 쪽 사료와 우리 쪽 사료에 나타나 있는 압록강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압록강의 이칭입니다. 압록강의 이칭을 우리 학계에서는 의주, 압록강 의주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가지고 한 군데 의주에 있는 압록강을 지칭하는 시대별 이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사료를 쭉 훑어보면 그러한 이칭이 나오는 지명들이 전부 다른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이칭들이 위치하고 지명을 말하고 있는 그 지명들이 지금의 요하와 지금의 압록강이 아닌데 왜 압록강이라고 했을까? 이거를 사료에 나와 있는 걸 부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압록강을 해석하고 풀어나가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알고 있는 압록강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좀 바꿔야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것들을 정립을 했을 때 우리 역사에서의 강역 변동과 국경으로서의 압록강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의 현재 압록강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몇 번의 논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역사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방위입니다. 방위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위가 왼쪽 방위인데 그거는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방위라서 도북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위쪽이 북쪽입니다. 아래쪽이 남쪽이죠. 그런데 역사지리에서의 고대시대의 방위는 지도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북극성을 중심 기준으로 하는 진북 방위를 썼습니다. 즉 북극성이 있는 쪽이 북쪽이 되는 것이죠. 도북의 지도를 보시면 도북의 지도에 대각선으로 동서남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동서남북이 진북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진북 방위로 낸 그 형태로 지도를 그린 것이 오른쪽 지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고려 서북계, 조선 서북계 경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도북으로 볼 때 서북계의 방위와 진북으로 볼 때의 서북계의 방위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본 것은 도북 방위의 서북계를 본 것이고 역사지리에서 말하는 사료에서 말하는 서북계는 진북 방위의 서북계로 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지도상에 보는 북쪽이 서북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서북쪽의 경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지도상의 북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서북쪽 얘기하면서 압록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삼수변의 압록과 실사변의 압록을 논의합니다.
실사변의 압록과 삼수변의 압록이 같으냐 다르냐, 저도 맨 처음에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명나라가 건국을 하고 자신의 초기 강역과 주변의 부속국들에 대한 지리를 전부 취합해서 만든 책이 대명일통지입니다. 대명일통지에 보면 자국 내의 기록과 자국을 벗어난 외의전이 있는데 거기에 조선전이 있는데 각각의 압록강을 이와 같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자국 내에 있는 압록강에는 삼수변으로 하고 조선에 있는 압록강은 실사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어디에 있는지 표시해 놨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자, 먼저 자국 내에 있는 것은 동쪽으로 560리에 있다 합니다. 자, 도사성은 요양을 의미합니다. 요양에서 560리를 진북으로 할치보면 환인지역이 나옵니다. 환인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한성 서울에서 서북쪽으로 1450리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지리지를 보면 의주까지 1186리라고 했고 서쪽의 압록강까지는 의주에서 14리라고 했습니다. 합치면 1200리입니다. 그러면 한성에서 의주 압록강까지는 1200리면 대명일통지에서 말하는 1450리하고 250리가 차이가 납니다. 250리를 조선 초기의 거리로 표시를 해보니까 환산해 보니까 93.5km 정도가 나옵니다. 옛날 의주는 지금의 수풍댐이 있는 데가 의주나루였습니다. 거기서 93.5km를 가면 환인에 있는 지역이 나오고 명나라 도사성에서 560리라고 하는 그 지역과 딱 겹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일통지에 나와 있는 같은 책에 나와 있는 삼수변의 압록강과 실사변의 압록강은 결과적으로 같은 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압록강에 나와 있는 모든 사설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묘한 표를 만들어 보니까 묘한 이론이 나왔습니다. 위에 부분은 한국의 우리의 역사서, 밑에 부분은 중국의 역사서입니다. 압록강이 처음 나와 있는 것은 고구려 시대이죠. 고구려 시대인 수당서부터 시작해서 신당서, 발해국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초기에 보면 고구려와 발해 시대 보면 삼수변 녹자를 많이 씁니다. 발해 시대까지 그것이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로 오면, 그러니까 우리의 고려 시대는 중국의 요금 원나라 시대였습니다. 요금 원나라 시대 보면은 표에 보시는 것 같이 삼수변의 녹자하고 실사변의 녹자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조선시대로는 명청시대에 오면은 삼수변 녹자는 아예 사라지고 실사변 녹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초기에 삼수변 압록강이 고려시대로 오면서 삼수변과 실사변을 같이 쓰다가 결과적으로 조선시대에 와서 우리의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명청시대에 와서는 삼수변의 녹자가 없어지고 실사변의 녹자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 살펴본 대명일통지에 나와 있는 삼수변과 실사변이 결과적으로 같은 압록강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은 경계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구려 강역 안에 압록강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시대부터 우리의 이제 압록강이 전체적으로 국경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삼수변의 압록강과 실사변의 압록강, 이렇게 두 개의 압록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경계를 고려의 요하의 고려로 잡을 것인가, 고려를 요하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실사변의 압록강으로 경계를 잡을 것인가, 이러한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시하는 것은 모든 지명은 반드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고 반란이 일어나서
영토가 뺏기고 빼앗기고 다시 또 영토를 넓히고 하는 과정에서 국경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국경이 변화하면 지명도 변화하는 거고 지명이 변화하면 경계도 변화하게 되죠. 그러면 경계를 나타내는 압록강은 지금처럼 요하든 현행 압록강이든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전쟁이든 반란이든으로 인해서 국경이 변화하면 국경이 변화하는 그 지역의 압록강도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보다 더 우리의 강역을 시대별로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압록강을 두 개로 보는 것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로 보면은 우리 역사의 강역을 해석하는데 많은 문제가 봉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유명사로 볼 것이 아니라 일반 명사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압록을 우리는 발음을 얄루라고 합니다. 얄루라는 발음이 한자로 음차는 과정에서 압록이라고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압록이라고 읽는 그 훈을 그대로 따라서 오리, 머리, 빛 색깔과 같은 강이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압록강이 오리, 머리와 같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만주 원류고에서 황제의 칙명을 받아서 지은 만주 원류고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경강부회를 해가지고 압록강을 오리머리 색깔과 같은 강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록이라는 강을 볼 때는 얄루라는 음을 따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얄루라는 해석이 무엇이냐, 무슨 의미냐면은 얄루라는 것은 바로 경계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강, 즉 경계를 이루는 강을 얄루, 울라 이렇게 만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한자로 음차하는 과정에서 압록이라고 했던 건데 우리는 전혀 다른 압록강을 해석하고 있고 그 압록강을 하나의 강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압록강이 경계를 이루면 하나의 강 줄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계를 이루는데 어떻게 하나의 강 가지고 경계를 이루겠습니까? 경계를 이루다 보면 산도 있고 강도 있는데 산과 산 사이를 연결하는 물줄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물줄기들이 몇 개 이어져 있는 것이 곧 경계를 의미하는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록강은 하나의 강이 아니라 경계를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몇 개의 강줄기를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청나라 강희제가 오라촌과 목동을 통해서 조선과의 경계선 분수령에 경계배를 설치하는데 그 경계배의 문장이 서위 압록 동이 토문입니다. 우리가 압록강을 얘기할 때 원출백산이라는 얘기합니다. 백두산에서 나와서 압록강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쪽으로 압록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동쪽으로 토문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분수령에 있는 그쪽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압록강이 아닙니다. 경계를 이루는 강줄기입니다. 경계를 이루는 강줄기가 계속해서 연결돼서 흘러나가겠죠. 흘러나가다가 경계의 마지막 지점, 우리 역사로는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바다로 들어가는 그 강이 무엇이냐? 압록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보다 더 넓게 압록강을 경계로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압록강은 경계를 의미하는 강이기 때문에 정치 집단 간에 국가 간에 소통되는 강의 명칭으로 봐야 됩니다. 즉 표준화된 강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쪽 당신 나라와 이쪽 나라의 경계로서 압록강이 여기야 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정치 집단과 정치 집단 간의 표준화된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 압록강이 경계로서 바뀌게 된다면 다른 쪽 강줄기가 똑같이 압록강이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록강은 변화하고 표준화되는데 그럼 원래 있던 강줄기, 원래 압록강이 되기 전에 있던 강 명칭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저는 2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록강이라고
정치 집단 간의 경계를 나누기 이전의 강 지명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부르는 강의 지명입니다. 거기에 지명이죠. 그 지명이 바로 압록강의 2층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그 2층을 추적해 보면 우리의 강역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고, 그 변화된 강역으로서 국경으로서의 압록강도 변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압록강, 우리가 흔히 할 때 압록강은 본류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강은 본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류가 있습니다. 압록강 지류를 몇 개의 어떤 지리학적인 그 이론으로 보면 수지상 하계망이라고 합니다. 즉 나뭇가지가 뻗어 있는 것처럼, 한 줄기에서 나뭇가지가 뻗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시시피 강입니다. 그 압록강도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압록강의 그림을 그린 건데, 산수갑산에 있는 압록강을 그린 것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류는 좀 더 굵게 표시되어 있고 지류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류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압록강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지도에서 표현되어 있는 지도는 뭔가요? 압록강의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지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압록강의 건너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의 건너편 요동반도 쪽의 지류는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록강을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경계의 개념으로 볼 때는 압록강 본류만 볼 것이 아니라 압록강으로 들어오는 지류까지도 전부 압록강의 경계로 같이 봐야 한다. 그러한 것은 조선 왕조실록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현종조가 대표적입니다. 신하들이 압록강을 기준으로 해서 방벽을 경계를 삼으면 좋다고 합니다. 현종이 얘기합니다. 압록강 너머에 있는 우리 땅은 어떻게 하느냐. 압록강 너머에도 우리 땅이 있는데 어떻게 압록강을 경계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고,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 할지라도 압록강 너머에서 들어오는 그 지류까지에 있는 부분까지 강역으로 표시해야만 되고, 그것은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1737년에 당빌이 그린 지도에도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고유명사로 보는 그러한 경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일반 명사로 해서 시대별로 압록강도 국경선으로서 변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 역사에서의 국경을 해석하는 데 조금 더 시각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제가 2층을 몇 개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압록강 2층이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몇 개는 이제 논의하는 시간이 없어서 제외해놨습니다만, 맞아서는 고구려 시대죠. 고구려 시대니까 그건 제외하고 청하부터 보겠습니다. 청하를 뭐라고 표시했냐? 부의성 북쪽에 청하가 있는데 지금의 압록강이다. 응제시 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응제시 주는 조선 초기에 권근이 주원장에게 쓴 시를, 바친 시를 그 손자 권남이 주석을 달았는데 조선 초기죠. 그러면 적어도 고려시대 조선 초까지 압록강의 2층인 청하는 어디를 의미하고 있느냐? 부여성은 지금의 길림성의 농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만 제가 얘기하고 왜 농안인가를 얘기하기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뒤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농안형을 얘기하는데 농안형에 있는 강에 이통화도 있고 혼동강, 지금의 송화강도 있습니다. 그 어느 강인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만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용만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2층입니다. 고려사 지리지에 보면 의주를 설명하는 날에 고구려 시대 때 용만이라고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림지제라는 책을 들춰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농안현을 설명하고 있는데 옛날 지명이 용만이다. 용만이네. 쭉 가다가 보면 빨간색을 보겠습니다. 요나라가 황룡부로 삼았다. 금나라는 제조라고 하였다. 맨 밑에 보겠습니다. 요금 시대에 4번의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 드라마도 만들었습니다만 고려와 요가 3번에 걸친
엄청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금태조가 요나라 황정무를 점령하면서 요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때 커다란 전쟁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도합 4번의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길림지진은 바로 농한현 이쪽에서 그러한 역사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용만인 그리고 고려시대인 의주가 그렇다면 농한현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치통감을 주석을 달은 호삼성이 주석을 달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려 왕건이 나라를 건국하고 혼동강을 경계로 지켰다. 혼동강 서쪽으로는 차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혼동강 서쪽은 발해에 속했다. 그러니까 발해 부여죠. 그렇다니까 결과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맨 끝에 그래서 혼동강이 곧 압록수다. 지금의 요하와 지금의 압록강이라는 것이 고대의 압록강이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모든 기록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기록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칭이기 때문에 이 이칭을 가지고 어떻게든 압록강을 해결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전부 지금의 길림성 농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사항을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인 부분입니다. 요사에 나오는 압자하인데 이 압자하가 어떻게 압록강의 이칭이냐? 역사적인 기록에 압자하가 곧 압록강이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사의 요 성종이 이렇게 바꿨는데 요 성종은 알다시피 고려를 침공해서 고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을 벌인 요나라 왕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뭐라고 썼느냐? 먼저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1014년에 요 성종이 다시 고구려를 침입합니다. 압록강 동쪽 280리 땅을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찾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침략을 다시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보주, 선의주, 정원주 세 주를 차지를 합니다. 1014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영역임을 표시하는 행정구역을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보주, 선의군, 선주, 정원군 이렇게 설치를 하고 거기다 각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즉 고려의 땅을 재차 뺏어서 고려가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고 요나라 땅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킨 것입니다. 요 1014년 이후 1024년까지 압록강은 사세 요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압록강 얘기하고 압록강을 넘어서 공격하라고 하고 고려도 압록강 동쪽 땅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활용하게 해달라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오다가 1014년 이후로 압록강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다가 10년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달로하에서 사냥을 했다. 근데 달로하에서 사냥을 하는데 칙령을 내려서 압자하를 혼동강으로 바꾸고 달로하를 장춘하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사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압자하를 혼동강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리지를 보니까 고려의 땅을 뺏어서 자국의 땅으로 행정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압록강 얘기를 고려해서 할 테니까 압록강을 압자하로 바꾼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압자를 바꿔도 압자나 압록강이나 중요한 요를 의미하는 압은 그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압자를 혼동강으로 바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곧바로 맨 위에 있는 금사의 내용을 보면 압록강하고 혼동강에서 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압록강하고 혼동강에서 홍수가 나서 금나라에서는 혼동강 변경에 있는 주민들을 구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호삼성이가 압록강은 곧 혼동강이라고 얘기했지만
혼동강으로 들어가는 강에 여러 강이 있을 수 있듯이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혼동강과 압록강을 별개의 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근처에 있는 강이어야지 홍수가 같이 나지 지금처럼 멀리 있는 강이면 절대 홍수가 같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동강으로 들어가는 농안을 지나가는 이통하가 가장 그 압록강에 상응된 강이 아니냐. 그리고 앞에 살펴본 지명과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곧 요 성정이 바꿔놓은 앞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지리에서는 삼국유사의 안민강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원나라 시대입니다. 요나라는 요양을 차지하고 고려시대 구려하라고 불렀던 지금의 요하를 당시의 요나라의 강이라고 해서 요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라는 요하라고 불렀고 그 뒤로 안민강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적어도 금나라나 원나라 시대 때 불렀던 지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계의 강이 아니고 이미 요나 금이나 원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압록이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련도 옛날에 압록이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익주강이라는 이칭은 금나라 태조가 요나라 황룡부 농한현입니다. 요가 발해를 무너뜨리고 차지한 황룡부를 공격할 때 익주를 건너서 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압록의 일명 익주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농안 지역의 이통화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오면 이제 적강과 애하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압록강의 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는 것인데, 지금의 압록강은 줄기가 아니고 혼강, 환인에서 내려오는 홍강 줄기에서 하나가 적강으로 이어지고 또 홍강에서 내려오는 줄기가 지금의 압록강하고 만나서 바다로 내려간다라는 것이 바로 연산군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조실록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의 봉황성 앞에 있는 초하와 애하가 합수하는 지적이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록강의 개념이 현재의 본류만 볼 게 아니라 압록강으로 들어오는 애하까지도 봐야 한다는 얘기죠. 애하까지도 본다는 얘기는 지금의 압록강보다 훨씬 위에까지 조선의 땅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바로 제가 밝힌 위화도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청나라 대청일통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황성 앞에서 이르러서 동남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강이 무슨 강이냐? 조선과 경계를 이루는 압록강이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록강의 의미와 압록강의 이칭을 살펴보면 지금의 압록강은 절대 압록강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이 요하에서 고려와 조선을 거쳐서 압록강에 이르기까지는 이러한 이칭의 변천을 봐야 강역의 변천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지도로 그려봤는데, 하나의 강이 아닌 몇 개의 강줄기가 이어진 것이 경계로서의 압록강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고구려 시대에는 적어도 요하와 이통화와 송하강까지를 아우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려 초기와 중기는 요와 금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가 요양을 차지한 이후로 고구려 시대의 요하를 잃어버리고 구리하를 잃어버리고 그 나머지 부분, 그 위에 부분인 이통화와 송화강 지역을 차지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계의 의미로서 볼 때는 휘바라와 홍강과 압록강으로 이어지는데, 이 휘바라 부분은 1123년에 고려도경과 1125년에 허항종 실록에 보면 압록강을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설정하는 부분을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휘바라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요하는 고려시대에 요나라한테 상실했고, 그래서 그 변형으로서 휘바라와 홍강과 압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여말 선초에는 서경을 포함한 60개의 성이 반란으로 인해서 항상 금나라 때도 가고 원나라 때도 가고 동룡부가 됩니다. 그 동룡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명나라 주원장이 곧바로 아까 철령의 문제 얘기했습니다만 원나라 때의 땅이 명나라 때의 땅이다라고 돌려주지 않죠.
그래서 철령이 동서 북쪽은 다 우리 땅이고 니네는 철령이 남쪽에 압록강이 니네 땅이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철령이 남쪽에 압록강이 있지 않느냐라는 개념도 바로 이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철령이 북쪽에 있는 압록강은 전부 송룡부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영역을 명나라 주원장이 자기네 땅으로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 중기로 오면 휘바라 지역에 여진이 있었는데 휘바라 지역에 여진이 근처에 있었는데 휘바라가 용강산맥 그 지역 길림 합달령 사이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여진이 강성해져서 금나라를 세우고 청나라를 세웁니다. 청나라를 세우면서 봉금 조치를 하죠. 봉금 조치를 하면서 조선의 강역을 비우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의 행정구역은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조선의 강역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강역으로 봤을 때 휘바라 지역을 이때 상실했다고 봅니다. 휘바라 지역을 상실하면 결과적으로 조선 중기의 압록강은 혼강줄기와 압록강줄기가 지금의 압록강줄기가 본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서부터 현재까지는 1905년에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조선의 자주권이 없어지고 청나라와의 협정에서 지금의 압록강으로 경계를 축소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압록강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경계의 의미로 보면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통일신라 경상도에서부터 조선 세종 4권 6진을 해가지고 점점 확대된 확장의 역사라고 배우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압록강이 경계란 개념으로 살펴만 보아도 우리의 역사는 대륙에서 반도로 축소된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실론적으로 압록강을 경계로 봤을 때 우리의 강역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선배 제자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의 그 경계 연구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